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부분은 주가가 만약에 너무 가속도로 달렸다면 일정 부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투자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당일 기준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HBM 시장에서의 하이닉스의 격차 자체를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현재 25년도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의 주 메인 자체가 안녕하세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입니다. 현재 주식 클래스 하창봉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중요한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그리고 섹터별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깐부 회동 이후 젠슨 황 효과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린 만큼 외인 매도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전망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API 개당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선왕 CEO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깐부 회동으로 불리는 사실 치킨집에서 이재용, 그 다음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6만 장 이상의 GPU를 공급하겠다는 글로벌적인 발표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당장 주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지금 캐파가 확장세가 커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조금 주목됐던 부분은 그동안 엔비디아는 약간 삼성과의 관계에는 물론 친했지만은 삼성의 어떤 아픈 데를, 부족한 부분을 많이 키워주는 좋은 트리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월달 삼성전자 10만 전자에도 큰 폭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침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잠깐 주춤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멀리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동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내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HBM 시장에 먼저 진입한 하이닉스가 2분기 기준으로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면서 삼성은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HBM을 제외하고 기존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말하는 DDR4나 DDR5에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낸드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3분기 기준으로는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의 왕자를 찾아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그랜 트렌드는 아닙니다. 진짜 트렌드는 지금부터죠. 과연 블랙웰로 이야기하는 HBM 5세대까지는 삼성 하이닉스의 앞성이었다면, 향후 6세대를 바라보는 루빈 시리즈,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의 아킬레스라고 했던 파운드리의 적자 부분 자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깐부 회동 이후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주요 IB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생각보다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목표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D램 낸드 가격의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계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기존 HBM 기반의 고사양의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HBM 반도체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추론 모델에 대한 이슈가 좀 강화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낸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SSD 쪽에서의 성장세가 있다 보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24년도 하반기부터 D램 세장에 대한 감산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감산의 이유는 수요 부진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감산과 실제적으로 이 SSD를 통해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을 좀 급등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삼성과 하이닉스는 물론 미래적으로 봤을 때 다시 어느 정도 메모리 시장에서의 정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본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과 삼성과 하이닉스의 정산 이슈를 봤을 때, 또 하나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대변되는 트럼프의 기존 엔비디아에 그치지 않고 그게 브로드컴이나 또는 AMD라는 이런 식으로 수요처가 확산된다면 당연히 캐파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빠른 가격 상승과 여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정산에 따른 가격 레깅 효과가 끝나고 난다면 일정 부분 다시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를 바라본 입장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캐파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의문점을 달긴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상승의 배경에는 글로벌 증시 상승 또는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부분은, 회사의 성장은 이견이 없으나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너무 가속도로 달렸다면 일정 부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투자 수급을 살펴보면 11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에서 코스피에서 무려 10조 원 넘는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당일 기준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절대치 기준, 같은 3조를 하더라도 20년대 초반의 3조와 25년대 초반은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금액 구매료는 똑같다 하더라도 파워는 덜하지만은 우리는 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때는 시장에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삼성이냐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극명하게 달라지죠. 실제로 하이닉스는 6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하이닉스 매도는 9월 중순부터 2달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분율 52% 중반대에서 꾸준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물론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왜 외국인은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한 숨은 스토리는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추정해 본다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독점적 지위에 있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격도 인상하고 여러 개 좋습니다만은 절대 지위 1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그리고 2위와의 격차가 좁아지는 수준에서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삼성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하이닉스의 격차 자체를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현재 25년도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의 주 메인 자체가 블랙웰로 대변되는 HBM이라기보다는 기존 레거시 반도체, 즉 DDR5나 낸드라면 여기에 압도적 지위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금 더 기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26년도 초반이나 또는 26년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이클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급등한 이유가 단순하게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정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깅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기존의 IT 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갔을 경우는 오히려 그거는 삼성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지금 절대 주가보다 향후 미래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영업이익의 실적 속도와 끊기면 안 되겠죠. 그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 분기 우리는 최소한 지금의 주가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 자체가 거의 20% 이상 증가하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속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기타 엔비디아를 제외한 오히려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주요 AI 가속기 개발 박차를 가한 이 기업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과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가 예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인은 매 분기 3개월마다 발표하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전망은 좀 긍정적이지만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상태와 글로벌 증시의 연말 장세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때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타이밍과 2026년도 전망과 주가 상승세의 신호는 어떤 것인가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밸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직은 턴어라운드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분기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 4분기 같은 경우에도 10조 원 이상을 전망을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00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최소한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0배 초반에 갈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50조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10만 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70조, 80조까지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토탈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것은 압도적인 성과를 보는 것이고, 여기에 연간 적자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의 적자폭 자체가 축소되는 게, 그리고 흑자전환하는 것까지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속도에서는 분기 10조 이상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스테이블한 영업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사야 될까?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될까? 물론 아직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가 말하는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가의 절대 주가
고점 대비해서 15%, 20% 이상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9만 원대 초반을 흔들린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와 좀 결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단기 투자가라면 일단 연말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포지션을 조금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 중장기 투자가라면 신고가 영역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은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으로 매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스토리는 조금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삼성 파운더리에 수주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 삼성 파운더리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의 가장 아픈 구석이 바로 파운드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부분의 70% 정도를 대만의 TSMC가 갖고 있죠.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비메모리 사업이라 하고 비경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최근에 약간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XAI 관련해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 기존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서 AI4 같은 경우는 AI5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TSMC가 조금 우위를 갖고 가는, 물량을 TSMC 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그림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AI6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이 독점적으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AI5까지 오히려 삼성이 TSMC 물량을 가져오는 그림으로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은 일정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 그걸 떠나가지고 파운드리 전장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느껴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퀄컴의 보통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사용을 하는데, 삼성 자체적으로 예전에 발열 문제가 대면됐던 엑시노스, 실제적으로 삼성현재 모바일 AP 같은 경우도 26년도 스마트폰 버전에서 다시 한번, 기존에는 기본 모델만 적용하고 프리미엄 모델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6년도 스마트폰 모델에서 과연 적용을 하고 그게 본격적으로 판매량까지 이어진지 자체는 가장 우리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XAI 관련된 AI6나 AI5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모바일 사회부스의 엑시노스 AP의 성공 여부도 향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전기차 시장 동향과 배터리 3사 ESS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5년도 하반기 접어들어서 가장 많은 투자 포인트, 2차 전지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성장 속도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됐고요. 과거 전기차는 23년도 이후부터 캐즘 시대 돌파했고, 실제적으로 올해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면서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를 수치로 확인하셨습니다. 물론 그 수치에는 전기차 부분의 판매량 증가로 인한 셀 부분의 실적 호전이라든지 주요 LG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의 소재 부분에서의 실적 자체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 평가 손실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부문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ESS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과 한국의 25년도와 26년도의 ESS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중국이 미국이 아닌 지역의 ESS 시장과 전기 시장의 Q, 쉽게 말해서 캐파와 P, 가격의 도표를 보여주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자체가 바로 판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차 부분의 판가인데 배터리 셀의 판가가 되겠죠. 배터리 셀의 판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25년도 하반기를 기점해서 하반기 경쟁을 나왔다는 것이 시장의 대표적인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25년도 10월 이후부터 우리가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톤당 대략 6만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올라오면서, 이건 바로 구조조정에 따른 채굴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또한 대표적인 ESS 시장이 폭증하면서 이루어지는 가격 상승 효과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이는 파란색 글자가 바로 ESS의 출하량인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 캐파는 25년도, 26년도를 가더라도 황색 그림의 EV용 전기차용 캐파가 좀 큽니다만은 22년도를 기점해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쪽에서는 일정 부분 ESS를 통해 가지고, 또는 중국의 LFP를 사용하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를 봐야겠죠. 우리 한국의 ESS 시장 포함해서 전기 시장의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의 ESS 부분에 대한 Q의 증가와 P의 하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중국과는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파란색인데요. ESS의 Q, 출하량을 놓고 보면 25년도 하반기를 기점해서 26년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국내 정권사의 향후 전망치, 어느 정도 기대치가 많이 풍족되어 있습니다만은
후반에 말씀드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혔던 ESS의 증가 속도를 본다면 충분히 이 기하급수적인 그래프가 낯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단에 보이는 바로 전기차 부분, EV 부분 같은 경우는 26년도도 아직은 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트럼프 정부에서 2025년 9월 30일부로 OBBA 법안 포함해서 IRA 법안, 즉 전기차 세액 공조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는 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시장이 급성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향후 26년도에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는 지금처럼 화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ESS의 성장 속도에 달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주로 주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북미 ESS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북미 ESS 시장에 대한 전망치 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망치가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26년도 기간으로 90기가와트시 정도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100기가와트시 정도로 상당히 폭증하는 증가가 있고요. 이는 왜 그러냐면 상반기 전망보다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증설 속도가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년도 같은 경우는 같은 연결선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 트렌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팩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북미 ESS 시장, 그 ESS 시장에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통한 AI의 확산과 연결고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가장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시장의 캐파에 대한 전망과 향후 투자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한번 보시면요, 26년도 기준으로 북미 ESS 시장 구매는 대략 100기가와트시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국 업체가 아닌, 제가 중간에 표시된 중국 업체가 아닌 점유율은 대략적으로 40기가와트시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게 40기가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31, 그 다음에 최근에 ES 시장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삼성 같은 경우가 10%, 여기에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빼놨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26년도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30기가와트 정도의 수주를 그대로 단행을 하고 판가로 이어진다면 ESS 부분에서의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매출은 자료 화면처럼 7조 8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고, 조금 후발주자의 성격, 아무래도 EV 부분에서 미국의 파트너인 미국의 스텔란티스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기업과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한 삼성 SA 같은 경우도 26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처럼 1조 원대 후반에 ESS 통할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기준으로 해서 ESS의 증가 속도가 3개월간 70기가와트 정도가 좀 증가를 했고요. 조금 후발주자라고 말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5년도 말 8기가와트 정도에서 내년 26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4배 정도가 증가하는 30기가와트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IR 자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영어로 LGES의 향후 25년도 이후 그리고 26년도의 ES 시장의 매출 기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부터 먼저 살펴드리면요, 일단 EV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제로 25년도부터 미국 미시간 홀란드에서부터 ESS 양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5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ES 부분의 매출 자체가 3조 원 정도에 그칩니다만은 내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수치 자체가 무려 8조 원대 9조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ESS의 영업이익률은 전기차 영업률보다 조금 낮긴 낮습니다만은 증가 속도를 좀 감안했을 경우에 26년도 후반까지에는 오히려 2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장치 산업이나 설비 사업이 초기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공장이 완공되고 정설되는 경우에는 금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원가 적립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투자는 설비 투자와 신규 공장 증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반 같은 경우는 매출의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업의 밸류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관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규모의 경제에 효과되는 최소 공장 증설 이후에 6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영업이익이 다시 과거 주가 60만 원 할 때 정도의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관점에서는 빠른 26년 말, 늦어도 27년도 정도에는 충분히 달성하는 가능한 것이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이것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수주 잔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5년 연말 기준으로 북미 기준으로 ESS 관련 수주는 대략 7기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25년도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계약한 업체와의 캐파를 계산해 보면 대략 7배 정도가 증가하는 48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의 막대한 성장세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의 추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3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크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부문은 우리가 말할 때 스몰, 소형 공구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중간에 있는 약간 덜 흐린 회색 EV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26년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표 자료에서 나오는 가장 흐린 색깔 ESS 부분이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실적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 막대 그래프의 가장 깊은 골이 바로 4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번 4분기 같은 경우가 다시 0%로 떨어질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막대 그래프의 전과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4분기부터 가장 골이 깊은 쪽에서 맨 꼭대기 부분이 바로 ESS 부분인데 ESS 부분이 폭발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스몰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 산업재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데 많은 증권사에서도 아직까지는 EV 캐즘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전사 실적을 바라보고 향후에 증권사에서 말하는 대로 26년도, 빠르면 26년도, 늦어도 27년도 정도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50% 정도 이상이 ESS의 실적을 통해서 달성한다고 생각하는 그 전망은 오히려 향후 ESS의 성장 속도와 매분기 우리는 전기차의 판매 동향 또는 매월 발표되는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 동향의 수치보다도 오히려 그 ESS의 매가 관련된 수지 모멘텀 주목을 하신다면 본 그래프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가 이후 최근 약세인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11월 접어들어서 실제적으로 ESS의 폭발적인 증가라든지 미국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ESS에 들어가는 주요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지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경으로는 11월 접어들어서 시장의 쏠림 자체가 급속도로 반도체를 몰린 것도 수급적인 요인에서 아주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11월 접어들어서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오히려 중국 ESS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놓고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자체가 미시건 홀란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ESS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설치와 수주와 연결고리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라든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달에 이러한 그림과 흑자 전환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워낙 가파르게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쉽게 말해서 ESA 성장 속도는 내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포르, BM 대부분의 기업들이 3분기 자체가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서프라이즈한 비율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승고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레벨업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분기의 실적이 확인되는 내년 26년도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을 갖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간다는 건 주가의 꼭 행보와 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바라보는 소재 또는 셀 업체들의 투자 모멘텀이 기존 EV 판매량을 통해서 매월 월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했다면 ESS를 통한 판매 동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탄산 리튬의 주요 선물 가격의 반등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후 국내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 투자 모멘텀의 바로미터를 과거 전기차 판매 동향, 테슬라의 신차 라인업, 기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의 신차 라인업 또는 주요 각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정 부분에 그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내려놔야 되고 향후 2차전지 소재나 셀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과 트리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ESS의 성장 속도는 결과적으로 분기를 통한 실적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는 시간이 가면서는 어느 정도 빨라지겠지만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25년도 연말과 26년도 초반까지는 일정 부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배가를 받는다는 것은 주가가 생각보다 호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알아줄 때까지는 똑같이 몸을 조금 웅크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투자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대표 철강회사 포스코홀딩스의 투자 관점부터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기존 철강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는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적 플랜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바로 리튬, 그린 소재, LNG 사업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향후 미래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로서 또는 가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관련해서 가장 획기적인 이벤트가 최근 11월에 있었던 1조 원 규모의 수호주 리튬 강산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본 투자 자료는 자료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포스코는 무려 1조 1천억 정도의 호주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리튬 강산이 되게 되겠네요. 하나가 두 개의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미네랄 리소스와 앨범알이 5대5로 갖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미네랄 리소스와 강펑이 갖고 있는 50대50의 합작법인 두 군데에 대해서 동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가칭 리튬 코어라는 지분을 30% 취득하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호주 쪽에서의 리튬 쪽에서의 자리파를 포커스 맞췄다, 그렇게 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2026년도에 종결될 예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장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R&T나 연무 개발이라든지 호주 쪽에서의 리튬 자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장기 철강 기업에서 소재 기업 그리고 탈중국 코리아의 핵심 자체가 포스코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다만 포스코 홀딩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많은 계열사 관점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을 열어보면 상당히 스테이블한 실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23년도 주가 60만 이상에서의 단기 고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보인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기타 이렇게 신사업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철강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2차전 쪽에서의 소재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4개 분기 실적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시면 25년도 3분기 기준으로 포스코는 17조 원 정도의 매출, 그 다음에 6,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이 6,400이라는 수치 자체를 한편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최근 3개 분기 연속 6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실적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최근 5개 분기의 실적 추이를 놓고 보게 된다면 물론 가시적이는 않습니다만은 6천억 정도의 스테이블한 영업이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관점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적자는 아니고,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포스코의 미래는 시간의 문제일 뿐 신소재의 기업으로 가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도 되게 중요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주가의 수치를 가늠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에서의 가격 자체가 하방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가 서호주에 투자한 1조 1천의 규모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급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의 작업률을 40%까지 올릴 수 있는 큰 그림으로 갑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LFP 기반의 탄산 리튬의 선물을 많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배터리 소재의 규모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 즉 LFP 기반의 양극재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정 부분 그거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소호주 쪽에 1조 이상의 금액을 계속 투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양극재 중에서 하이니켈을 이야기하는 삼원계 쪽으로 투자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뛰어넘어 오히려 전기차 부분에 하이 퀄리티 전기차,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약간 중저가 관점에서 LFP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고급 승용차나 고급 전기차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삼원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본 중국 기반의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게 북반구의 특성상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추위에 약하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봤을 때 오히려 고사양의 고급 전기차에는 삼원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삼원계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중국발 탄산 리튬보다는 오히려 고순대의 수산화 리튬, 이 고순대의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 그 관점을 보시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에 넘어서서 향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기타 첨단 과학 무기라든지 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우주항공 포함이 되겠죠. 이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이 들어간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면, 지금 당장의 ESS 성장 속도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느 정도 뒤처진다 하더라도 장기적 선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향후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H&M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5년도 초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선회사 H&M에 대해서 실제로 포스코홀딩스가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주가 우리나라 산업은행을 포함되는 국영기업들이 어느 정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로 들어가는 그림이고, 이 20조 원 규모의 H&M을 만약 인수한다면 포스코 관점에 놓고 볼 때는 대략 7조 원 이상의 인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수 자금이 필요하고 거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포스코는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물류 기업을 인수한다는 경우에는 유통 비용 절감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의 미래가 단순 철강을 통한 물류 기업의 성격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누른다면 그는 가시화되고 있는 H&M 인수에 대한 확실성이 될 것 같고, H&M에 대한 인수 자체가 멀어지는 것 자체가 포스코 홀딩스의 미래나 성장 속도에는 오히려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원론적인 관점에서 포스코가 H&M 인수를 통해 가지고 운송비를 낮추는 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 자체가 과거 장치산업과 굴뚝사업, 오히려 중국에 밀려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신소재와 탄소 중립 또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 홀딩스의 H&M 인수는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결정은 포스코와 정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도움드리고 싶은 것은 H&M에 대한 인수 자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생각보다 부진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사업을 이어가는데 오히려 촉매가 될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